이제 원래부터 강의가 5년째 강의인데요. 5년 동안 강의하면서 강의 내용이 전부 다 어려웠죠.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강의했거든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런데 듣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강의는 굉장히 쉽습니다. 강의 쉽다는 얘기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강의인가 하면요, 20세기 동아시아 전쟁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사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침략해 들어가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 강의는 4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강의가 태평양 전쟁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뭔가 하면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일어납니다. 국공내전이 일어나면서 국공내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이었어요. 요거에 대한 강의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가 뭔가 하면은 조선의 해방과 빨치산에 관한 문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강의가 한국전쟁의 원인과 전개, 이렇게 4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번의 강의 중에서 3개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네, 유튜브 보게 되면은 그 3개 강의가 나오는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 빠진 강의가 뭔가 하면은 세 번째 강의,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조선의 해방과 제주도 4.3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강의는 뭐였는가 하면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에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주리 함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요 일본군의 그 항복 조인하는 사람이 외상인 시기마스 마모루라는 사람이 항복 조인하는데 이 사람이 오른 다리 한쪽을 못 씁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언제 날아가는가 하면은 홍구 공원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때 이 사람의 다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외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조인을 하게 돼서 드디어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중국 문제입니다. 원래 전쟁 중에 이미 중국 공산당하고 보태독 정부하고 장기석 정부가 서로 싸웠죠. 이게 국공내전입니다. 내전인데 이 국공내전에서 장기석 정부가 패하고 모택동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강의였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뭔가 하면은 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고 북한에는 이 소련이 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진주한 북한하고 미군이 진주한 남한의 알력이 이어지는데 이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항복했어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마지막 총독이 누군가 하면요,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연설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 져가지고 물러간다. 그렇지만은 조선은 우리가 뿌려놓은 식민지 교육에 의해서 조선은 절대로 옛날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뿌려놓은 정책은 뭔가 하면요, 이간 정책이요. 그 이간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대체로 일본군이 이제 그 식민지로 들어오던 식민지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때 파가 3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가 뭔가 하면 독립군파, 두 번째 파는 일본의 항복한 세력, 세 번째는 중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 친일파하고 강복군 반일파가 서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 계속 연장될 것이다.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조선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결코 한국은 옛날의 광을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 그때 다시 돌아오겠노라. 라는 게
이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키의 말이었어요. 근데 아베 노부키는 지금 아베 그 일본 수상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침착도 안 해요. 예. 근데 이간질 시킨다는 거 있거든, 그죠? 조선민족은 이간질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인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바로 자익과 우익이요. 자익과 우익인데 이 자익과 우익인데요, 원래 새가 날기 위해서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제대로 있어야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익과 우익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건데요, 대체로 이 진보, 자익이 진보죠. 진보 쪽이 자익인데 이거는 대체로 평등 사상을 주장해요. 평등. 그 다음에 우익은 자유를 자유수호하는 게 우익이다라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자익과 우익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 보게 되면은 조선조에 보게 되면 훈구파가 있었죠, 그죠? 훈구파가 있었고 살인파가 있었어요. 근데 훈구파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부국강병이요.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는 걸 지향하는 게 훈구파고 이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향하는 것은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강한 군대를 거느려야 되겠다 하는 게 우익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고, 기업이 잘 되려면 자본주의가 잘 발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잘 되고 자본주의가 잘 되려고 하면은 평등보다는 자유의 의미는요, 차별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줘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게 우익 쪽입니다. 근데 자익은 살인파였죠. 부국강병보다는 지금의 행복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 행복 추구를 하려면은 돈을 모아서 우리 후손이 쓰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돈을 나눠서 지금 좀 행복하게 하자. 그렇게 행복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익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쪽이 바로 자익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익과 우익이 지금 이제 계속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싸움하게 되는데, 싸움하기 전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몽양 이운영 선생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1940년도에 일본에 가셨어요. 일본에 가니까 이미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동경을 폭격합니다. 폭격하는 걸 딱 보고, 아, 일본은 드디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서 1944년 8월달, 그러니까 항복하기 1년 전에 이 몽양 이운영 선생님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딱 만들어요. 이미 1년 전에 일본이 망할 걸 생각하고, 망하고 난 뒤에 모든 치안, 통치 이런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죠? 이걸 이미 1년 전에 준비하는 게 뭔가 하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몽양 이운영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신원서판을 다 갖췄다라고 얘기해요. 신원서판이 뭔가 하면은, 신은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 회장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은 몸무게가 80kg 당당합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말솜씨, 이승만 대통령도 말 응변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더 뛰어나요. 그래서 말을 엄청 잘합니다. 응변을 굉장히 잘해요. 또 글씨도 아주 잘 쓰고 판단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몽양 이운영 선생님은 리더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분이 몽양 이운영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명문가 출신이고 굉장히 부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역에 가가지고요, 서울역의 노동자의 결혼을 전부 주례를 해줘요. 주례해주고, 또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때 담배를 탁 끊어버려요. 국채보상운동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평생 담배 안 피워요. 또 하나는 21세 때 자기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빚을 받을 문서, 그 다음에 노비 문서 이런 걸 다 붙여버려요. 붙여버리고 노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너희들은 이 해방이다. 그리고 노비가 아니고 우리 형제와 같다. 이렇게 선언한 분이 바로 몽양 이운영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지도자가 몽양 이운영 선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운영 선생님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마찰을 일으켜요. 마찰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마찰을 일으킨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국호 문제였습니다. 국호 문제인데 임시정부가 내세운 국호가 뭔가 하면요. 뭐였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몽양 이운영 선생님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국호로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 한인데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칸. 탱글이 칸에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 몽골 제국이 나라를 이제 네 개로 세워가지고 네 개로 나눕니다. 나눌 때 여기 보면은 킵작 오타이 한국이라는 게 나와요. 이 한국하고 여기에 한국과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뭔가 하면 칸을 뜻해요. 왕을 뜻합니다. 왕. 그 다음에 앞에 대자가 붙으면 대한, 그러니까 큰 왕이잖아요. 그죠? 이게 황제를 뜻해버려요. 황제. 그 다음에 민국의 문제인데 백성들의 나라인데 여기 어디서 따는가 하면요. 중화민국에서 따입니다. 중화민국. 그러니까 이게 몽골 쪽하고 중국하고 합쳐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돼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써왔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당군조선 들어보셨죠? 그죠? 네. 당군조선, 위만조선, 기자조선, 무슨 조선, 이시조선 등등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이 우리나라의 국가로서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몽양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분이 명문가이고 다 갇혀 있는데도 독립운동을 해요. 하면서 3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또 시도 잘 써요. 그래서 시도 한 편 썼는데 대전 감옥에서 씻었거든요.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자니 달빛이 교교하고 벽에 기대 듣자니 벌레소리 낭낭타 철창에 의지하여 울기를 토했더니 온몸에 끓는 피가 천기를 솟는구나. 이런 시도 다 짓고요. 그 다음 우리 송기정 마라톤 선수 이제 그 메달 땄잖아요. 그죠? 그 메달 땄을 때 여기 일장기를 말소시켜버려요. 이렇게 없애버렸죠. 그죠? 없앤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몽양 이운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 조선중앙일보가 이것 때문에 폐간돼 버립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몽양 이운영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이 망할 거니까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족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군정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때 김구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운영한 분이 이원영 선생님이고, 또 이원영 선생님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이 양심적 지도자로서 최고가 누군가 하면 이원영 선생님이었어요. 이승만은 21%, 김구는 18%. 월등히 이원영 선생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했는데 문제는 1947년에 북부청년에 의해서 암살이 돼버려요. 이게 누가 암살시켰느냐 하는 배운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배우를 적었지만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 이제 암살당했는가 하면은 그게 회화동 로타리. 회화동 로타리에서 이게 총을 2발 맞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례식인데요.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장례식을 거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건국준비위원회,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대체 어디서 발족이 되는가 하면은 낙원상 아시죠?
낙원산가 지금 뭐 종로동 떡집이고 이위 가면 건국다방이 있는데 여기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언제? 1947년에 만들어지게 1944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까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해방 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면은 이제 일본은 통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혼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미군은 진주하지 않았고 그 권력의 공백기 때 하나의 폭력 사건도 없었어요. 그 폭력 사건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정말로 잘 작동이 되는 바람에 폭력 사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이 좌파 중심으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있다 보니까 우파가 탈퇴해버립니다. 탈퇴해버리면서 박헌영의 공산당이 주도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게 이 1945년 9월 14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때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이승만이고 부주석이 이원영이에요. 이승만은 여기에 들어갈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여기 추대한 거죠.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 등등을 보니까 자익이 우세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조선에서는 우익보다는 자익이 거의 다가 우사들 됐습니다. 공부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익 쪽이에요. 우익 쪽이 아니고 자익 쪽이다 보니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자익 중심이 돼버려요. 근데 이 자익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요. 먼저 농지 문제입니다. 농지 해방되고 난 뒤에 토지의 80% 정도가 대체로 이제 그 소작농이었잖아요. 그죠? 소작농인데 이 소작농을 없애고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해서 평등하게 분배하자 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 자익 쪽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도 전부 다 국유화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의 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딱 들어옵니다. 미군이 들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부정해버려요. 부정합니다. 자, 부정하고 난 뒤에 여기 뭐라는가 하면 조선인민공화국에 국자 빼라. 국자 빼고 난 뒤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당을 붙여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당이 돼버립니다. 자, 당이 되면은 이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이운영도 여기 있을 필요 없다 해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운영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일본 문제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일본 총독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총독부에서는 원래 송진우와 접촉을 해요. 송진우한테 일본이 망할 거니까 앞으로의 통치는 송진우 당신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송진우가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이원영한테 맡겨요. 그래서 원래 이원영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본의 총독부에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해줬는데 그렇게 했으면 계속 밀어줘야 될 텐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남한 조선의 통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는 총독부가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요시오 고티키 요시오는 조선군의 군부 책임자요. 군 책임자도 하지한테 뭐라는 거면 이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지가 그래 그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비라를 뿌려라. 그래서 비라를 뿌려요. 비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본도 여운형한테 줬다가 뺏어버려요. 뺏고 난 뒤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진주하는가 하면 19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진주를 해요. 진주하는데 미군이 진주해가지고는 미국이 일본을 대체해요. 일본 일장기 내리고 미군기가 싹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미군정 조직인데 이때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하지 중장이 들어와요. 이 24군단장 하지 중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아놀드 군정장관이고요. 자,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통치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란 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오로지 군대에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본 주둔 미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설사가 가장 두렵다. 두 번째는 성병이죠. 성병이 가장 두렵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리아가 원래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두렵다. 왜 한국이 두려운가 하는 문제인데 먼저 한국은 이 사람 하지 중장으로 봐서는 한국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미개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개국이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미개국 이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하지가 들어와요. 7만 2천 명의 24군단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드디어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족이 침략을 받았을 때 대체로 부류가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레지스탕스입니다. 독립군이 나와요. 두 번째는 간망파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콜라보, 협력파가 나와요. 그래서 일제 통치 시대가 되면은 거기에 반항해서 독립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파는 일본의 협력파가 나와요. 그래서 대체로 이게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강망파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혜택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협력파에 속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뺏길 게 많은 사람은요. 협력파에 거의 다 속해요. 만약에 협력파에 속하지 않으면 다 뺏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독립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고 엘리트는 아닙니다. 엘리트도 아니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 권력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기계가 있는 사람, 그 중에 기계가 있는 사람이 독립군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뭐요? 간망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셋째 부류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셋째 부류가 좀 많잖아요. 셋째 부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엘리트는 전부 셋째 부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황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 조선의 운명이다라고 탁 선전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천황의 신민으로 살려 그러면은 잘 살기 위해서는 간도 특설대 같은 데로도 가요. 그래서 이분들 백선엽 들어보셨죠? 백선엽, 백인엽 해서 두 사람 인천에 선인학원 만든 사람이 백선엽과 백인엽이었어요. 그 다음 김백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인가 하면요. 간도 특설대에 가게 됩니다. 간도 특설대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조선 사람의 독립군을 잡는 부대, 이게 간도 특설대야. 그래서 조선 한 7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장교의 반은 일본이고 반은 한국 사람. 나머지 하사관 병들은 전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서 하는 게 독립군 체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나면은 친일파죠. 친일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군의 핵심 요직을 다 맡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협력파입니다. 또 한 가지 간망파의 문제인데요. 자, 간망파를 이쪽 사람들 여기에 셋째 부류 친일파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여기에 간망파를 친일파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친일파로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하면은 친일파를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하면요. 자, 일본은 그 당시에요. 굉장히 뛰어난 선진국이 됐습니다. 조선은 후진국이죠.
후진국이니까 일본 선진국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을 선진화시킨다는 거였어요. 근데 과연 선진화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1인당 국민 총생산을 보게 되면은 1911년에 1913년쯤에 1000이라고 한다면은 1940년이 되면 15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성장 속도가요 굉장히 느려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1945년은 1000에서 훨씬 떨어지는 6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해방됐을 때 요 이제 태평양 전쟁 때이긴 하지만은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 증가는 많이 됐죠. 산업구조 근대가 됐냐? 별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 통치하면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결코 근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군이 또 진주했어요.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진주하게 되는데, 진주하게 되면 이제 세 개의 부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류는 독립이죠. 독립, 레지스탕스. 미군 진주의 레지스탕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독립군하고 건국준비위원회 이쪽 사람들이요. 이쪽 사람들은 미군 통치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주 통일해야 되겠다. 자주롭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쪽이 이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류는 간망파고요. 셋째 부류는 친일파들이었는데, 친일파들은 미국이 일본 대신에 들어오니까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미국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어느 쪽이요? 독립 이쪽이 아니죠. 친일파 이쪽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일 세력을 대거 등용을 해요. 등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거 등용하니까 건국준비 세력이 굉장히 당황해요. 당황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빨리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구하고 이승만이 귀국을 했어요. 했는데 미국으로 봐서는 김구가 마음에 듭니까? 이승만이 마음에 듭니까? 이승만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승만은 먼저 미국 통일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승만이 한 행적을 보면은 미국의 주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하나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 통이기 때문에 야, 이승만이야말로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구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공을 있으면 과가 있어요. 그죠? 좋은 쪽이 있으면 나쁜 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어요. 좋은 쪽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한테 뿌리박게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소련 쪽으로 안 가고 미국 쪽으로 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련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CAI 자료에 의하면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다 평가해 놨어요.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다 평가해 놨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원래 이 사람은 1875년에 항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이씨 양녕파의 후손인데, 전주이씨라고 하면 왕족이잖아요. 왕족인데 이 사람이 15살쯤 됐을 때 이
왕국은 없어야 된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없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5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15살쯤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이승만 같아요. 잘 모르시죠? 이 사람. 어디 무슨 같이 생긴 이 사람이 이승만. 이때가 나이가 20살 전후입니다. 근데 한 5년쯤 감옥 생활하고 풀려나와요. 풀려나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개신교, 기독교 쪽으로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힘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하는데 처음에 하버드 갔어요. 하버드 가는데 하버드 공부를 못 따라가지고 프린스턴으로 가요. 프린스턴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은 석사학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년 만에 박사학위를 탁 받아요. 그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논문도 괜찮게 잘 썼대요. 이 문제. 그래서 드디어 하버드대도 다니고 프린스대도 다녔어요. 그러면 학력은 최고의 학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난 뒤에 이 사람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친일이냐 항일이냐는 문제인데 이 당시에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요 미국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친일 쪽이었어요. 친일 쪽이니까 이승만은 항상 미국의 주류와 똑같이 행동해요. 그 미국의 주류가 친일 쪽이니까 이승만은 어떻게 해요? 이승만도 이 당시에는 일본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좋게 평가하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항일해요. 일본 나쁜 놈들이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훅 불어요. 부는데 왜 부느냐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감옥살이 할 때 그때 워낙 고통을 손에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손이 시리다. 그래서 훅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와이로 가게 돼요. 하와이에는 우리나라 교민이 한 5,000명, 4,500명에서 5,000명의 하와이 교민이 있었습니다. 이 교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군자금을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줘요. 그래서 이 하와이의 국민회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회장은 박용만이라는 분이 회장이었어요. 회장인데 이걸 이승만이가 빼앗습니다. 빼앗는데 빼앗을 때 그냥 빼앗는 게 아니고요. 깡패 짓을 해서 빼앗어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빼앗습니다. 빼앗고 난 뒤에 그 돈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보내줘 버려요. 안 보내줘 버리고 그 다음에 그까지 이제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근데 문제는 안 보내준데도 불구하고 여기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같아요. 그래서 왜 초대 국무총리가 됐는가 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승만을 잘 보니까 이승만은 요쪽 출신이죠. 그죠? 요쪽 출신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역주의가 개입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이 가장 기독교, 개신교가 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보니까 개신교예요. 학벌도 이승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승만을 초대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탁 만들었어요. 자, 국무총리로 만들었는데 국무총리로 만드니까 대통령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거니까 이 이승만이가 뭘 하는가 하면요. 채권을 국민회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해요. 이 채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몇 배의 돈을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먼저 돈 좀 달라라고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으면은 독립군자금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도 안 보내고 지가 다 착복해버려요. 착복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니까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없는 나라 채권 만들어서 독립할 거니까 이거 미리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게 없는 나라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 그 돈을 가지고 재벌 2세처럼 행동을 해요. 프레이보이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됐잖아, 그죠?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됐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드디어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갈 때 상해로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 그랬을 때 왜 오라 했는가 하면은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돈 가지고 오라 했는데 왜? 하와이의 국민회에서는 돈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학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대학교 무슨 대학교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 하와이에서 인하대학교 이게 국민회에서 나온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이 많았는데 이거 이승만이가 돈을 다 착보하고 돈을 안 붙여준 거예요. 안 붙여줘 그리고 이제 상해로 이제 가요. 1년 뒤에 갑니다. 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뭘 바라는가 하면은 이승만이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오도록 바랐어요. 바랐는데 한 푼도 안 가지고 와요. 한 푼도 안 가져오고 하는 행동도 독립운동 전략이 뭔가 하면요. 독립운동은 일반 국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행편으로 보면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가 시간에나 독립운동해라. 그리고 무기는 각자 준비해라. 그러다가 좋은 시기가 오면은 내가 싸우자 하는 게 이승만의 독립운동 전략입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채택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창호 같은 분은 뭔가 하면 저런 썩은 대가리하고는 독립운동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이승만을 탄핵시켜버립니다. 대통령에서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니까 이승만은 그 당시에 한 10% 정도, 13% 정도 자기 모은 돈에 13% 정도 보내주는데 잘리니까 한 푼도 안 보내줘요. 한 푼도 안 보내주니까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승만이었어요. 그렇죠? 이승만 근데 1930년대 중반까지는 이승만이가 미국의 주류대로 그대로 행동하는데 미국의 주류가 뭔가 하면요. 일본과 친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3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면서 미국이 가만 보니까 가만 놔두면은 미국하고 전쟁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일로 돌았습니다. 반일로 돌았으니까 이승만도 그때야 반일로 돌았어요. 반일로 돌아서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이 태평양 지구 사령관 누구요? 메가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한테 러브레터를 많이 보냅니다. 러브레터를 보내가지고 뭐란가 하면 자 나도 대일전에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라고 러브레터를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메가드한테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면은 나를 한국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가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해방됐어요. 해방되니까 이 귀국 전에 일본에 이제 일본에서 메가드한테 들려가지고 메가드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싹 귀국합니다. 귀국하면서 메가드가 하지한테 야, 이 사람 좀 잘 대접해라. 그러니까 하지가 의국적인 한영식을 개최하게 되고 민족의 영웅으로 받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승만의 긍정적인 역할, 개인적인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방 후에 친일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쭉 나오는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김한란이란 분도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로 막 나가자는 하고 돈 좀 모아서 군수품 보내자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이런 김한란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시인 서정주 아시죠? 시인 서정주는 가미가제를 찬양했던 분이 서정주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미가제나 합시다 하는 사람이 서정주입니다. 안익태도
이 애국가를 만들었긴 하지만은 굉장히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안익태입니다.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국에 전부 다 이제 나치협력자 청산, 친일파 나치협력자 청산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4만 5천 건의 그 친일파를 청산했는데 그 중에 14,000 거의 15,000명에 대해서 형사 증거를 가하고 그 중에 약 359명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협력자는 767명의 사형 선고 내렸거든요. 우리나라는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사형 선고 내린 사람 한 명도 없고 이 41건이 집행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무죄로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형당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감옥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독립 성향 있는 사람은 다 배척하고 친일적 사람들을 다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친일적 등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친일했던 사람이 친일을 세탁할 필요가 있어요. 세탁할 필요가 있는데 뭘로 세탁하는가 하면 미국이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반공입니다. 그죠?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게 미국의 최고의 목적이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친일파들이 세탁하는데 뭘로 세탁하는가 하면요 반공으로 세탁해요. 그래서 이 친일파들은 반공주의자들로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된 지 한참 뒤인 1945년 12월 3일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승만은 메가드 전용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환영식도 거창하게 하는데 임시정부 요인들은 들어올 때 아주 초라하게 들어와요. 미군 정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군 정치의 성격인데요. 먼저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당연히 미국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할까요? 베트남을 위해서 전쟁할까요? 우리나라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여기 들어왔을 때는 모든 목적이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목적이에요. 근데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하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맞붙게 돼 있거든, 그죠? 그때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미군정이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폈는데 요때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보니까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군정 7만 2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직접 통치해요. 맡기지 않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안 맡겨요. 직접 통치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점령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란 폭동이 있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진압해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 파랗게 칠한 것은 뭔가 하면 자본주의고요. 빨갛게 칠한 것은 그 당시에 소련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일인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공산주의로 되면은 전체가 빨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대륙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반도의 이쪽에 자본주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정치가 미국이 우리한테 준 영향 중에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뭔가 하면요 친일파 세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뭔가 하면은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유자본주의입니다.
그죠? 자유주의, 자본주의거든요. 미국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채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공산주의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공산주의로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때문에 잘 살았다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방 공간 내 한반도 정세입니다. 먼저 요령에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요때 좌익 중심이었어요. 국무위원회 72%가 좌익인데, 문제는 미국이 진주할 때까지는 모든 치안을 다 담당했는데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통치가 잘 됐죠. 근데 미국이 들어옵니다. 미국이 들어와서는 여기는 좌익 중심이고, 미국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통치하는가 하면 친일파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여기를 부정합니다. 부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 미국의 최고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배제하고 자본주의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심어주려고 하면은 여기에 좌익이 있는 조선인민공화국을 긍정할 수 없어요. 그걸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자체 통치 세력을 확보하는데, 이 자체 통치 세력도 전부 다 친일파 혹은 지주들 중심으로 여기에 통치 세력을 확보하게 돼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충돌이 뭔가 하면요, 1940년 10월에 대구 항쟁이 일어나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1947년도에 제주도에 4.3이 일어납니다. 4.3.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여순발랄이 일어나요. 여순발랄이 일어난 이유는 제주도에 4.3이 일어나니까 이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 보고 제주도 가서 이거 여기 이 항쟁을 이걸 막아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못 가겠다 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걸 톱을 하는데, 톱을 하면서 여기에 반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지리산에 도망가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빨치산이 양산됩니다. 그전에도 빨치산 있었죠. 빨치산이 양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전체 사건은, 그 배경은 뭔가 하면요, 여기에 좌익과 미국 통치의 친일파 중심의 충돌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다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대구 10월 사건, 제주도 4.3 사건,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여순 사건도 들어봤을 겁니다. 보도명 사건, 이건 못 들어봤죠? 노건리 학살 사건도 들어봤고, 강주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봤는데, 여기 못 들어본 것 중에 보도명 사건이라는 게 있죠.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보도명 사건은 뭔가 하면은 6.25 전쟁이 탁 터져요.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좌익 세력을 다 알아놨어요. 어떻게 알아가 하면은, 좌익에 가담하더라도 보도연맹에만 가입하면은 옛날의 죄는 전부 다 없어지겠다. 그러니 보도연맹에 다 가입해라 해서 한 30만 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이 좌익이죠. 좌익이요. 좌익인데 6.25 전쟁이 딱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지면은 후방에서 북한 쪽에 협조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군가 하면요, 보도연맹에 있는 이 30만 명은 북한에 협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산으로 끌고 가서요. 산으로 끌고 가서 산으로 갔다 그러면 죽어. 그래서 골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골로 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요, 보도연맹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10월 사건, 대구 10월 사건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구 10월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름. 대구 폭동이냐, 대구 사건이냐, 대구 항쟁이냐, 이런 이름을 붙여요. 붙이는데
먼저 폭동이라 그러면은 폭동이라 그러면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폭동 일으킨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반항하는 거, 이걸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 하는 것은요, 하여튼 폭동이든 항쟁이든 일어나는데 이거 누구 책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뭘 붙이는가 하면요, 사건을 붙여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구 4.3 문제입니다. 대구 4.3은 폭동일까요? 사건일까요? 항쟁일까요? 잘 모르시죠? 폭동이요. 폭동일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항쟁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사건을 취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누군가 이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쟁을 붙일 수도 없고 폭동을 붙일 수도 없고 그냥 대구, 제주 4.3이 정식 명칭입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 대구 폭동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대구 폭동인데요. 이거는 미군정 하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